예. 앞의 주제는 그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이제 책이 한 권 나왔는데 아주 유명한 기자인데 여러분이 그 책 보겠습니다. 레이지 밥 우드워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분노하고 있는 그 환한 얼굴 모습인데 저 사람이 책이 상당히 그 볼만합니다. 뭐 오바마에 관한 책도 있고 부시에 관한 책도 있고 닉슨 대통령을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 아주 심층 수사해가지고 심층 조사를 해가지고 워터게이트 사건 때 대통령까지 그 쫓아낼 정도로 참 대단한 기자인데 요번에 최근에 레이지 분노라는 책을 썼고 원래 나오는 시간이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날 발간되는 책인데 뭐 우리나라 특파원들이 미국에서 이미 사가지고 보고 신문에 많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주문을 했는데 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그 기사들 한국말로 신문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래도 미국과 북한 관계의 본질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이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해드릴 텐데 거기에 앞서서 뭐 미국과 중국, 뭐 대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아주 시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9월 11일자인데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화웨이만 패던, 패던에 두드려 패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최후 보루 건든다. 중반도체 숨통 끊기나. 아주 참 그 무서운 제목인데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거가 그 후발 국가들이 뭐가 유리하냐면은 신기술이 유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제정책 책을 보니까 흑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토인 그러니까 원시인이 그래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창을 들고 서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한쪽에 특화를 함으로써 미국을 앞설 수가 있는데 미국을 앞설지도 모르겠다 하는 분야가 바로 그 화웨이가 전공하는 분야입니다. 통신, 정보 뭐 이런 건데 미국이 이것을 완전히 그 파괴시키겠다라고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웨이만 패던 미국이 편했다. 그래서 제재 우려에 떠는 중국 반도체 업계. 지금 화웨이가 뭐 반도체 막 수입하느라고 난리가 나죠. 9월 15일인가부터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조차도 다 끊어서 뭐 중공의 비행기들이 대만에서 반도체를 뭐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뭐 갔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싸움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중국을 21세기의 현대 강대국으로 크는 그 원천을 잘라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옛날 말로 투박하게 얘기하면 중국을 농업국가로 만들어 버릴 거야. 미국이 2차 대전 끝났을 때 일본을 농업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현대 군사력을 건설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세계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았죠. 중국을 이제 미국이 아주 전방위로 특히 그 화웨이 전자산업, 정보산업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SMIC라는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데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데 이 회사를 미국이 또 손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중국 기업 20개 리스트를 6월 의회에 제출했다. 그 안에 SMIC라는 회사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예 반도체 만드는 일, 반도체는 21세기 문명의 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쌀은 만들지 말고 이제 사람이 먹는 쌀이나 만들어 라는 식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 얘기 뭐 그냥 우리가 다 흔히들 하는 얘기니까 요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그 논문 하나를 읽고서 그 논문에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대만은 하루아침밥이다라는 논문 쓰는 것을 좋아해요. 대만은 하루아침밥이야. 그래서 미국이 오기 전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또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들이 뭐 충격적인 보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종합을 해야죠. 종합을 하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그 견해가 나왔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하루아침밥이 아니다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대만 군사평론가 여우형슌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승훈이라는 평론가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말이죠. 내몽고 지방의 주일화, 쭈르허라는 기지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러니까 그 연습을 미리미리 해보는 것이죠. 그 미국의 말이죠. 이라크에 파견되는 그 병사들을 훈련하는 데 가면은 이라크랑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뭐 심지어는 그 거기서 이제 병사들이 부상당해갖고 쓰러져 있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뭐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몽고 쭈르허 주일화 기지에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총통부 외교부 건물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고 있다. 예, 그 훈련을 하고 있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는데, 예, 그러니까 가서 수도 점령 계획입니다. 수도 점령 계획인데, 예, 중국은 언제라도 그렇게 얘기했죠. 대만이 독립을 추구한다거나 뭐 독립 선언을 할 때 중국은 군사력으로라도 가서 대만을 점령하고 말겠다. 대만은 중국의 한 성일 따름이다. 독립국가가 아니다라고 오래 얘기했고, 그 대만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냥 숫자만 비교해 보면은 중국이 대만 정도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중국과 대만은 군사력으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분석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이 대만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일단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결국 전쟁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것은 육군이다. 육군. 그러니까 육군이 대다수가 적의 영토에 상륙을 해서 점령하고 깃발을 꽂아야지 게임이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수많은 육군이 간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바다 건너 있는 강대국하고 싸우는 것은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중국이 전반적으로 군사력이 많지만은 대만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바다를 건넌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다수의 육군이 가서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대만의 수도를 점령을 해야 되죠. 그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 개입돼 있고, 그 대만의 독립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수많은 옆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개입할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모의, 그 워게임을 계속 벌입니다. 워게임을 벌리는데, 지금 그 여우성신 씨가 말한 거에 의하면은 중국군이 가상의 대만군과 벌인 모의교전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군처럼 만들어가지고 대만군처럼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대항군이라고 그럽니다. 대항군, 군대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군인데 북한군을 만들어 놓고, 그 북한군이 또 이제 전투를, 북한군의 교리, 무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전투하는 부대를 만들어 놓고, 예, 워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만군과 벌인 교전에서 6승 48패 6무로, 그러니까 뭡니까? 6승 48패 6무. 60번 싸워봤는데 6번밖에 못 이기고 6번은 비겼고 나머지 48번은 졌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중국 공산당군이 대만군을 쉽게 못 이긴다라는 그 내용을 대만 평론가가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건 뭐 군사 기밀일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강원도에 상당히 큰 그 이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장에 가보면은 북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인데 북한군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무기도 똑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들은 우리나라 수많은 부대가 연습하러 들어오면 같이 맞서서 싸워주는 부대인데, 그 부대가 싸움을 제일 잘한답니다. 북한군이. 그러니까 웬만한 한국군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해병대도 이기고 다 이긴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견학을 한번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거기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군한테는 졌다라고.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한국군이지만 북한군 노릇을 하는 그 부대를 이겼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거기서 그 대만군 노릇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사일 테니까, 지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래서 그 다른 부대들이 가서 연습할 때 쉽게 이기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군여단 해가지고, 대만이 이제 파란색이니까 그 중공군이 대만군 복장을 입고 대만군 흉내를 내는데, 그 부대를 놔두고서 연습을 하는데 중국군이 그렇게 잘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군의 전력은 그들의 선전만큼 대단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사용을 하죠. 대만의 그 마잉주라는 사람이 지난번 그 총통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인데 그 사람은 친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고 싸우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대만의 독립을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바로 그 대만 국민당이죠. 이번에 아주 민진당한테 완전히 참패를 당한 그런 정당의 그 지도자인데 지난달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지원하러 오기 전에 단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지무지하게 힘이 세다. 우리는 중국하고 싸우면 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은 대만 국방부는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0 국방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대만 해협의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고 대만에 대한 전면적인 규모의 공격을 할 만한 상륙함과 보급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했다라고 이제 대만 국방력 보고서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잉주 씨는 정치적인 그 이해관계가 있겠죠. 중국하고는 각을 세우면 안 돼라는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단칼에 우리는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 말이 나왔을 때 저거는 좀 정치적인 언급이지 군사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대만과 중국 관계, 군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건물이 대만의 그 대통령 관저입니다. 대통령 관저인데 지금 중공군이 대통령 관저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토시라 가면 누구 있다 이런 것도 평소에 다 이렇게 이게 숙지를 하는 거죠. 군대 말로. 지형지물을 완전히 익숙하게 해가지고 전쟁 났을 때 마치 우리 여러 번 해본 거야 하고 이렇게 쉽게 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뭐 어느 나라든지 다 하는 겁니다. 예, 북한도 아마 서울 시내를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연습을 하겠죠.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러 갈 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거나 뭐 다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레이즈라는 책, 이 책이 오게 되면은 제가 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그 나온 얘기들 뭐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우리나라 신문들에 나왔던 그 주제들을 말씀드리는데 뭐 그러니까 요 조그만 이 마이너한 뭐 차이점인데 우리나라 신문들 보면은 이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한테 작년 12월 5일부터 금년 7월 2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18번이나 전화를 걸어가지고 인터뷰를 길게 한 거를 토대로 썼다. 18번이라고 했는데, 뭐 미국 그 아마존의 이 책 선전에는 17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 어떤 에러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들에 의하면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편지를 27개를 주고받았다는데 또 뭐 아마존의 이 책 선전에는 25개를 주고받은 거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 기밀 사항 같은 것들이 혹시 있어도 이렇게 그 편지가 주고받은 지 1, 2년도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책으로 나와도 되는 건지 트럼프가 일부러 흘린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라는 기사인데 9월 10일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있어서 핵무기는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이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추억이기 때문에 이 집은 팔 수가 없어.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너무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처럼 여긴다고 비유했다. 최소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았으며 서로를 극도로 우대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다. 예, 서로를 극도로 우대하며 말로 쓰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고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아주 좋은 연애 편지를 받았다. 나는 그와 연애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티격태격 하다가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했는데 이 김정은의 편지에 각하라는 말을 대단히 자주 쓰십니다. Your Excellency. 그리고 아예 한글로 보낸 편지에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그러면서 극존칭을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가장 존칭하는 것이 미스터 프레지던트입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거가 최대의
존댓말이에요. 익셀런시 이런 말 절대로 안 씁니다. 평민인데 평민. 근데 이거를 뭐 트럼프가 저 편지를 보고 기분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미국적 분위기에는 전혀 맞지 않은 김정은이가 그랬대요. 친서에서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나 자신과 각하의 또 다른 역사적 회담을 희망한다. 1차 회담 이후에 이렇게 보냈답니다. 북미 회담은 깊고 특별한 우정이 어떻게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지를 강조하는 소중한 기억이다. 이제 아주 험악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상당히 그 낭만적인 글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트럼프가 자기는 양보한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올려놨던 그 편지인데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했죠. 아마 그때가 미북 관계가 최고로 양호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 회담이 있은 후 불과 한 3주일 좀 지난 후에요. 7월 6일이니까 김정은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7월 6일 날 보낸 편지를 트럼프가 7월 12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 사람이 내 편지를 공개는 안 하고 혼자만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각하라고 해놓고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이 요거 다 글자 쳐보면 한 4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원고지 2장짜리인데 거기에 각하가 6번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이 시작되었다. 나는 두 나라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고 뭐 이런 태도에 대해서 뭐 감동하고 있다.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격을 가진 통치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만 하더라도 북한한테는 미국은 그냥 승량이에요. 승량이 제국주의의 괴수가 트럼프인데 이 편지가 북한 사람들도 일부를 봤을 텐데 야 우리의 그 수령님께서 미국 대통령한테 꼬박꼬박 예의를 표시하는구나 라는 그 내용을 북한 사람들이 보고서 아마도 봤으면 의아하게 생각했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아까 지금 얘기한 거는 7월이에요. 2018년 12월 친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9번이나 각하라고 불렀다. Your Excellency. 이건 이제 우드워드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음해 2월 말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북 관계를 수렁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2월 28일 날 정말 그 뭐 망했죠. 망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2019년 6월 10일 친서에서 7번이나 각하라는 호칭을 쓰면서 관계 복원을 꾀한 모습이 공개되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나랑 관계 좋아. 좋은 편지 받았어. 우리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일단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도 그 와서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났죠. 그 뉴욕타임즈에 나온 일면을 보내면서 오늘 당신과 함께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적어서 보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비밀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저는 말이죠. 트럼프가 말할 때마다 이 편지를 우리 학자들은 언제나 읽을 수 있을까? 언제쯤 읽을 수 있을까? 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빨리 붕괴되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그대로 성성하게 살아있으면은 저 편지가 빨리 공개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국가 간의 그 신의를 깨는 겁니다. 보도되어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서 트럼프는 그것을 공개했을까? 익셀런시라는 말을 트럼프는 듣기 기분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그 각하라고 그냥 쉬지 않고 아양을 떠는 이런 편지를 북한 사람들이 보면은 김정은이는 북한 사람한테 뭐가 되는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인가? 김정은이 입을 타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 것인가? 오히려 김정은한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우드워드하고 트럼프가 통화를 한 시간이 작년 12월서부터 금년 7월이라니까 김정은이가 좀 이상했죠. 금년 4월 11일부터 좀 이상했죠. 이런 상황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된 것일까? 즉 이런 편지가 나가도 김정은이가 더 이상 망신 나갈 일은 없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마도 북한의 상황을 압니다. 얼마 전에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건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기자가 폼페오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정은 건강하냐?
그랬더니만은 폼페오 장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정은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건강하다. 폼페오는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상황을 알 텐데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납니다. 그냥 뭐 가장 중요한 의문은 신격인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에 의해서 미제 승냥이 괴수한테 극존칭을 사용하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봐도 김정은이의 권위에 금이 가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다른 편지에서 나는 각하처럼 강력하고 탁월한 정치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기쁘다. 아양을 떨었습니다. 북미회담은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에서 각하의 손을 굳게 잡은 역사적 순간이다. 그날의 영광을 다시 체험하길 희망한다. 이거 외교적인 용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은 오바마 대통령은 애소홀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쌍욕이죠. 애소홀로 생각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부드워드한테 또 얘기해 줬대요. 그리고 이것도 좀 과연 그럴까라고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고모부를 살해한 것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다고 우드워드한테 자랑했다. 우리가 말이죠. 지금 정설로 알려진 것은 김정은이가 강곤종합군관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육군사관학교 사격장에다가 장성택이를 묶어놓고 그리고 고사포로 쏴 죽인 것이 지금 알려진 정설입니다. 고사포를 90발 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바부드워드 책에 의하면은 그 머리를 갖다가 진열해 놨다. 머리를 잘라서 가슴 위에다 진열해 놨다. 고사포 90발 맞은 사람이 가슴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그 얼마나 팩트냐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여간 판문점 회동 이후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좋아하던 그런 태도는 바뀐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판문점 회동 이후에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이 감정을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이것도 또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군사훈련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했다.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아무 때나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기분이 상했고 나는 정말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부드워드 기자가 이렇게 썼다니까 바부드워드 기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떨어지기를 아마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 시점에 나온 것은 트럼프의 선거에 조금 좀 방해를 놓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책을 지금 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그렇다. 그런데 트럼프가 17번 혹은 18번씩 대화에 응해 준 것은 또 자기 나름대로 꿍꿍이가 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자가 쭉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스트롱맨을 자처하면서도 독재자들에게는 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좋은 편지 보내고 답장 쓴 것이 독재자들에게는 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민낯이다라고 썼는데 트럼프는 스트롱맨입니다. 트럼프는 아주 이 겉가 센 사람이에요. 쌍소리도 막 해대고 그리고 전통적인 그 PC가 아닙니다. PC는 뭡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해서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면 아무 얘기나 막 상스럽게 하는 사람인데 스트롱맨을 자처하면서도 독재자들에게는 약한 이 세계의 지금 4대 독재자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이 약한 행동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2017년 미국과 북한의 전쟁의 가능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회상하며 우드워드에게 나는 이전에 이 나라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무기 시스템인 핵을 개발했다. 요거는 그 번역이 좀 애매해요. 우리는 당신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물건을 가지고 있다. 상상밖의 무기가 있다라고 한 얘기 같습니다. 상상밖의 무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푸틴이나 시진핑이 전에 결코 듣지 못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영어로 아마 incredible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즉 이제 개념과 세대가 완전히 다른 정말 이 황당한 무기를
미국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얘기는 뭐 충분히 그 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책 한 권 The Pentagon's Brain, 펜타곤의 두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Uncensored History of DARPA, 다르파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미국의 그 여기는 말이죠. 직접 뭐 연구를 한다기보다도 수많은 끝내주는 아이디어를 취합해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로 새로운 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이거 괜찮아 한번 만들어 볼 만해.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짜고 그것을 실제 무기로 만드는 그것을 결정하는 하나의 그 브레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르파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이라고 이제 번역하면 될 수 있는 이런 그 미국의 정말 순수히 국방만을 위한 뭐 우리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민간인 기술이 국방 기술보다 더 좋다 그러는데 뭐 여러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탁월하게 사용하는 민간들이 정말 쓰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군사 기술로부터 나온 것도 맞습니다. 보잉 747은 원래는 폭격기로 만든 거예요. 미국의 제일 큰 여객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인터넷, 이거 전부 다 미국 국방부가 만든 것이죠. 바로 펜타곤스 브레인이라는 뭐 저 책을 일부 읽어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맞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그거보다 더 나중에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The Imaginers of War, 전쟁을 상상하는 사람들. The Untold Story of DARPA, 또 그 다르파 얘기입니다. 다르파의 이야기. 여기 이제 다르파에서는 그러죠. 미국의 그 천재적인 교수들한테 오퍼를 줍니다. 교수님, 뭐, 우리가 조금 전에 각색을 하자면은, 뭐 이렇게 연구하시다가 또 평소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라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들이 대우는 충분하게 해드릴 테니까, 뭐, 이 책 말고 다른 책에 보면은 그 연구소에서, 대학에서 월급 받는 교수들을 그 월급만큼 더 준답니다. 이 다르파에서. 그러니까 뭐 생각나시면 연락해달라고. 생각 안 나시면 연락 안 해줘도 좋고. 그렇게 그 끝내주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무기화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평생 수십 년을 연구하는 기관이 다르파인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능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못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그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몽둥이. 뭐 이런 것들이 그 다르파에서 아마 다 아이디어를 낸, 그리고 실제로 완성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러나 누구도 완성이 돼 있다 없다를 확신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브 두워드 책에 또 나온 다른 얘기예요. 이건 조선일보에서도 인용한 겁니다. 미국 전투기 20대가 북한의 경계선을 넘자 한국이 불만을 표시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온대요. 2017년 아주 위험할 때죠. 북한이 수소폭탄한다고 그러고 매일 미사일 쏴대고 그럴 때 그 수소폭탄 시험을 위협한 다음 날인 9월 23일 미국이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북방 한계선 너머로 보내 북한 쪽 공해상을 비행했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이 너무 멀리 나갔다며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그때도 미국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저쪽 동해바다 깊숙이 올라가 가지고 북한이 항상 동쪽으로 뭐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하는 것도 그 한경도 쪽으로 있으니까 그 부근을 비행했을 것이다라고 다 뭐 상상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바브 두워드 기자가 그런 일은 정말로 있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한국은 불만을 표시했다. 그래서 2017년 9월 25일 미국군 사령부가 B-1B 폭격기와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비행기를 포함한 20대의 전투기를 남북한을 가르는 북방 한계선 넘어 해상으로 보내는 모의 공습을 했다.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통령궁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연습한다고 그랬죠. 미국이 군사훈련을 할 때 그 북한에 있는 표적들을 때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적이 어느 위치에 몇 킬로 밖에 있다 그러면 그 몇 킬로 밖을 쏴보는 거예요. 정말 예상한 대로 뭐 예를 들어 250킬로다 그러면 250킬로를 가느냐 250킬로 맞춰갖고 쏘고 뭐 이러는 것이죠. 모의 공습을 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는 한국 시간으로 2017년 9월 23일 밤 미국이 괌에서 이륙한 B-1B 랜서 폭격기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전한 F-15C 전투기들을 북한 동해상공에 국제공용으로 보내 비행했던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는 전투기들은 북한 영공이나 영토 위에 들어가기 직전에 멈췄지만 매우 도발적인 작전이었다며 이것은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멈췄는지 들어갔다 나왔는지
이거는 알 수 없어요.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미국이 북한과 너무 멀리 나간 것 아닌가라는 말을 전해왔다. 그때 뭐 우리는 북한한테 돈을 800만 달러 제공한다라고 그래서 그 인도 지원을 바로 그 무렵에 발표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한국이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이건 다소 엇박자가 아니라 완전한 엇박자죠. 180도 다른. 이 때문에 당시에도 미국의 NLL 이북 비행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냐는 논란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 삼을 것은 지금 미국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혼자 한답니다. 첫 번째. 그리고 힘이 필요하면 일본 힘을 빌려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죠. 북한 핵의 미국식 최종 해결 방법 가서 폭격할 수 있고 한국이 안 도와주면 일본하고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요 짧은 글이지만은 저는 거기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랬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한반도 전담 부서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처음에는 CIA 국장을 하던 사람이 지금 폼페오 국무장관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특별히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코리아 미션 센터의 임무가 북한 정권 교체였다. 상식이죠, 상식. 이것은 뭐 바브 드워드 기자의 책을 안 읽더라도 상식입니다. 제가 그 여러 번 강의를 했었는데 미국의 그 F-117이라는 그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게 1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 그 비행기는 지금 다 은퇴해서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그 스텔스 F-117을 나이트호크라는 비행기를 52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시멈. 그런데 그 비행기가 때로 군산기지에 옵니다. 그 비행기는 어디를 날까?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북한 상공을 나는 겁니다. F-117이 군산공항에 와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그냥 뭐 군사학을 잘 모르더라도 아 지금 북한 영공을 해집고 다닐 예정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각주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뭐 본 적은 없으니까 이 비행기는 북한을 나는 비행기다라고 이제 알지만은 그 각주가 나왔죠.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미군 대위 드리스콜이라는 대위 지금은 중령입니다. 더 오른지도 모르겠네요. 그 드리스콜이라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타고 독재자의 영공을 휘젓고 다니던 일이 기억에 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를 뭐 저희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같은 내용이 바브 드워드 책에서 다시 한번 그 팩트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책이 오는 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고 더 뭐 부연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뭐 오늘 엊그제 이렇게 나온 그 기사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책에서 그 김정은 괜찮은 친구 같아 머리도 영리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미국의 관리들이 김정은이가 뭐 영리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북한은 지금 망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리하다라고 축해 세우는데 그 영리한 사람이 왜 나라를 망치니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관리들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통치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뭐 게리 세이모 같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영리하다면 한 부분에서 영리하지 완전히 독재 권력을 만들었다는 사실 아무도 맞짱 뜰 수 없는 그런 권력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는 영리해 라고 비꼬았죠. 게리 세이모라는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첼리스라는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안위로 봤을 때 그리고 열악한 내부 실태와 인권 문제로 봤을 때 김정은은 정말 엉망이다. 다만 얼마나 국가를 내려누르고 있느냐 국가 통제력만 보면은 괄목하다 뭐 그렇다면은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북한의 경제가 지금 제대로 돌고 있습니까? 인권이 제대로 돌고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안보도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영리한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저렇진 않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도 김정은이가 똑똑하다는 평가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북한이 계속 선전을 했지만은 지금 북한은 뭐 사실은 붕괴 직전의 나라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뭐 로렌스 코브라는 사람도 뭐 미국 국방 차관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김정은의 너무나도 독재가 심하기 때문에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 전부 다 엉망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도 반대도 못하죠. 자기가 다 해야 되죠. 그런 얘기 저희들이 뭐 북한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뭐 최근에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는 김정은이 대단히 영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일반 관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영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친하다 얘기한 것은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을 이제 비꼬면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듣냐? 그러니까 당신은 멍청이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브 도어드도 이제, 뭐 바브 도어드도 민환 기자죠. 뭐 트럼프도 또 자기도 또 그 참 아주 그 뭐 머리가 잘 도는 대통령인데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목조름이 계속됩니다. 뭐 오늘 그 VOA 뉴스를 보니까 미국 법무부가 대북 조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미국 학자들이 그럽니다. Department of Justice,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죠. 법무부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개인을 제재한다든가 회사를 제재하는 그런 조치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또 미국 그 외무부 관리들은 계속 미국과 북한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는 대화를 원해. 라는 얘기를 또 한편에서는 또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9월 14일 날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이 와중에도 핵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제조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금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대로 거론하겠다. 뭐 거론 계속 하는 것이죠. 그 북한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그런 국제적인 압박은 계속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가자.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자.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북한이 다 받아들이면 북한 없어집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4개 조항이 있었죠. 4개 조항. 1조,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한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3. 북한은 핵무기를 없애기로 약속한다. 1번, 2번은 미국과 북한이 함께하는 일인데 세 번째는 북한이 하는 일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국에서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약속한다. 그럼 미국도 다 비핵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3항의 주체는 북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4항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뭐 앞으로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 뭐 6.25 때 북한에서 전사한 미국 병사들의 유해품 이런 거 자네들 찾아서 보내주기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1번, 2번을 하면은 북한이 반미를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3번은 북한이 핵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싱가포르로 돌아가자.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 싱가포르 회담을 참 환상적인 회담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반미가 북한의 국시입니다. 국시. 그 국시를 포기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구체적인 것이 너무나 없다. 첫 번째 회담은 구체적인 것이 없죠. 그렇지만 큰 방향이 그냥 미국식으로 읽으면은 북한은 더 이상 반미하지 말 것이라고 써 있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가 뭐 바브 도어드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오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 정도 하기로 하고 또 뭐 제가 그 책이 오면은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진행 상황, 국제 세계의 진행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